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마인드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달에는 이 마인드맵 교재로 이렇게 진행을 할 아이고. 네, 마인드맵 교재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키워드 교재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4주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4주 단위로 여러분이 영어 교육론의 전반에 대한 거를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월의 기본반이나 또 애플 교재나 이제 하셨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 3월에는 1, 2, 3, 4, 4주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영어 교육론을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 어디에서 구성되어 있는가. 제가 항상 이제 뭐 스터디 때도 종종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내용 하나를 알려면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 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 답도 끌어나갈 수 있고 기병의 답도 끌어낼 수 있고 또 서술형의 답도 원활하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분리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영어 교육론에서 말하는 디스크릿 포인트로 문장이 분리돼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파생되어 있는 것인지를 이번 이 마인드맵 교재로 이해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키워드 교재에서는 이제 제가 키워드 A에서 Z까지로 내용을 이제 분리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제 뭐 이언어 학습 뭐 모국어 아니 뭐죠? teaching,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분리해서 갈 수도 있는데 또 아무래도 키워드 교재는 좀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로 쓰셔야지 될 것 같아서 또 필요할 때마다 찾으려면 뭐 A에서부터 Z까지 어떻게 보면 좀 내용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조금 뭐 보기가 또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또 찾는 데서는 장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키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키워드 교재를 하면서 대체로는 물론 이제 다른 보충 내용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 기출에서 끌어나온 키워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답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좀 안목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좋은 교재들은 많이 있죠. 영어 교육용 교재들은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을 내가 당연히 다 쓸 수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 써야 될지에 대한 그 어떤 기준점이 잘 안 잡힐 때 가장 좋은 거는 역시 기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거기에서 쓴 내용들 특히 이제 우리가 본문 내용은 이제 어떤 그 원서에서 가져왔다라고 해도 보통 우리 예전에 객관식 시대 문제에서 1, 2, 3, 4, 5 보기를 보면은 그 1, 2, 3, 4, 5 보기가 거의 우리의 지금 답안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아주 정확한 답안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뭐 1, 2, 3, 4, 5를 이렇게 딱 하나를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뭐가 딱 정답이야. 이거 하나만은 당연히 없고 어느 선에서는 이것도 인제 대체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의 선을 우리가 허용을 할지 또 허용을 안 할지 또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점수가 뭐 0.5 점이라도 깎일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첨삭을 할 때도 막 머리가 아픈 때는 어느 때냐면 이제 뭐 당연히 정말 뭐 모험담화 같이 썼으면 그냥 그대로 4 점을 드릴 수가 있는데 3 점으로 마이너스 2를 깎자니 좀 아깝고 그렇다고 4 점을 다 주자니 조금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영어 교육론이 문제가 11 문제예요. 그죠? 보통 지금 작년, 재작년 뭐 계속해서 한 3년 동안 계속 11 문제 38 점씩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11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하나에 마이너스 1 점만 깎인다 그러면은 합격은 멀어진다라는 거거든요. 10 점이나 마이너스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데까지 디테일의 눈까지 살아야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여러분 그 영어 속담에 devil is in the details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devil은 디테일에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무엇도 다 디테일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합격도 나의 불합격도 뭐 어떤 작은 일 하나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다산 정약용 그 유적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제 다 유
그 정약용 선생이 쓴 여러 가지 뭐 문구들 그런 게 이렇게 막 다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성취해야 된다."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갑자기 영어 교육론이 또 떠오르면서 '그래 역시 맞는 말이야.'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약용 선생 같이 정말 그분은 이렇게 보면은 경제, 정치, 뭐 도덕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것들이 볼수록 많이 있대요. 저는 거길 인제 두 번째 간 거였는데 예전에 누구였지? 그 큰별 선생 최태성 선생이 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읽고서 좀 '아 정말 맞는 말이겠다.' 하면서 그분이 그런 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거길 찾아가서 힘을 얻고 온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서 가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인제 얼마 전에 가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거를 읽으면서 저도 뭐 정말 그 하나만 배워도 '오늘 하루는 정말 보람차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3 월과 4 월은 여러분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알아. 얼마만큼 알아. 이 정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80%는 다 해요. 한 100%를 다 맞춰야 되는데 한 80% 까지는 공부하는 사람이면 영어 교육론은 특히나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은 20%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 마인드맵과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남은 20%를 좀 채워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1 월부터 6 월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채워 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채워 넣고 인제 많이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을 많이 찌우는 그런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요. 오늘 이게 저희가 인제 1 월 뭐죠? 1 월이 아니라 1 주부터 4 주까지 이렇게 그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 1, 2, 3 챕터 하고 그다음에 4, 5 그다음에 6, 7, 8, 9 그다음에 인제 10,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갈 거고 매주 형성 평가로는 기출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는 지금은 많이 서술형은 아니고 그냥 기입형과 객관식 시대 때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좀 뽑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그 교재를 경년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기출 마인드맵에 2023년 것까지 나와 있어서 제가 올해 2023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교재로 보시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서 2024년 거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죠? 그 이언어 습득에는 세일리언스가 하나 더 들어갔네요. 이 언어 습득에. 그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언어 습득에 더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자료 보시면서 그리고 인터컬처럴 컴피던스가 2024년 B형 10번, 2021년 B형 8번 이런 식으로 올해는 컬처럴 프로덕트 그 텐저블 아웃컴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데다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넣어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쭉 나왔다는 그 제목만 보아도 사실은 많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또 어떤 문제를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될지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쭉 이 언어 습득에서부터 교재론 또 올해는 평가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프랙티컬러티가 2024년 그러니까 워시백이 2022년에 나왔죠. 그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가 2020년에 나왔죠. 그다음에 밸리더티의 장단점이 2016년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경련으로 나오면서 또 하나는 올해는 이제 아이템 어널리시스 문제까지 나와서 좀 평가 문제가 다양하게 나왔었던 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 문제가 나왔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024년에 뭐 덧붙여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문제 안 나왔었던 것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쭉 이렇게 추가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인드맵 그 형성 평가가 이렇게 1 번부터 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매 시간 끝나고 나서 '이러한 문제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나왔구나.'라는 걸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이렇게 해서 정답까지 뒤에 있으니까 한번 하고 바로바로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기입형이나 또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풀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상기할 수 있고 또 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오늘 이제 이언어 습득에서부터 이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출을 지나서 여러분 교재에 15쪽, 그죠? 15쪽 보면은 이제 이언어 습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언어 습득에 대한 것을 한번 쭉 가서 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언어 습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언어 습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이제 지금 모국어 습득이 아니라 이언어 습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언어 습득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에러즈가 시초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라고 한다? 에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 시대 때는 완벽해야 돼. 뭔가를 메스터리하고 연습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류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류는 not avoided 돼야 된다. must not use.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한다? 에러는 developing process에 있는 거다. 발전 단계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에러가 중요한 어떤 학습의 한 에스펙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러 오류 분석. 그래서 어떻게 오류를 분석할 것이며 오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우리가 그러면 오류가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오류가 좋은 것은 아니야. 그죠? 그러면 오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영어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실현할 때도 학생들에게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너가 이런 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걸 틀렸구나.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꿔나가는 방식이 바로 학습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오류의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류의 근원을 볼 때 오류의 근원은 트랜스퍼에서 생겼다라고 해요. 전이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오류는 우리가 파저티브하게 트랜스퍼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네거티브하게 트랜스퍼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할 때 두 가지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는 인터피어런스로 또 하나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오버 제너럴 아이고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죠. 인터피어런스는 어디에서 오는 거다? 모국어에서 L1에서 L2로 바꾸다가 L2가 L1으로 가다가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은 L2 안에서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피어런스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인터링규얼 에러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인트라링규얼 에러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피어런스로 L1에서 L2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 때문에 우리가 컨트래스티브 어널러시스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는 모국어에서의 어떤 관계로 인하여 대조 분석학 어떤 대조를 해보니까 한국말하고 영어의 관계는 대조를 해보니까 레벨 4에 있어.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국인 사람이 영어를 배우기는 어려워. 대신에 프랑스하고 영어를 대비해 보니까
두 사이의 관계가 아주 좁아. 그래서 레벨 1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우기가 훨씬 더 쉬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언어를, 각 모국어를 그 어떤 배우려고 하는 타깃 언어와 사이에 비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조 분석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 링규얼 메서드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국어와 영어의 차이로 가장 쉬운 거를 먼저 가르치고 그다음 거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에는 인트라링규얼이에요. 그죠? 그냥 L2 안에서 일어나는 거. 이건 마치 뭐와 같다? 모국어 어린이들이 만들어내는 오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에러 어널리시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러 어널리시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85%가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오류가 생기면 그게 발전 단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면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뭘 해야 된다? 피드백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피드백.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생의 오류를 받아서 이제 피드백을 줄 때 과연 교실 안에서 어떠한 피드백을 줄 것인가가 우리의 이제 어떤 수업 목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보시면 이제 피드백을 줄 때 피드백은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에서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으로 이렇게 연속선상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임플리시트한 피드백은 뭐다? 리퀘스트. 그렇죠. 가장 임플리시트. 가장 임플리시트하다라는 것은 가장 미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은 explicit correction. 그래서 이거는 아예 명시적으로 너 틀렸어. 이건 답은 뭐 ing야. 이런 식으로 답을 정확하게 주는 거. 이 두 개가 가장 임플리시트한 또 가장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또 어떤 것이 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 clarification, request. 그죠? 또 elicitation. 또 메타 링귀스틱 피드백, 그리고 리피티션. 네, 이런 종류는 이제 이 중간에 있는 피드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임플리시트와 약간의 익스플리시트가 이제 섞여 있는 이렇게 이제 이런 피드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퀘스트와 이제 익스플리시트 피드백이 가장 극적인 끝에 있는 것인데 이 두 개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교사가 리포뮬레이션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리퀘스트나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이나 모두 리퀘스트는 의미적으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맞는 답, 리포뮬레이션을 해주는, 리포뮬레이션이라는 건 맞는 답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은 명시적으로 학생들에게 이 답은 틀렸어 하면서 맞는 답을 제시하는 거. 반대로 얘는 선생님이 리포뮬레이션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습자가 리포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자의 리포뮬레이션을 선생님이 기대하는 피드백이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이 피드백들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학습자의 셀프 리페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피드백의 종류를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피드백, 선생님이 이제 학생이 에러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럼 다시 또 학생이 그의 답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으로 다시 학습자가 업테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학습자가 이제 보세요. 학습자가 오류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수업이 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학습자의 오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인터랭귀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터랭귀지. 인터랭귀지라고 하는 거는 아직 진짜 언어가 되기 전에 오류가 섞여 있는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 중간에 있는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자의 인터랭귀지, 즉 학습자의 오류가 있는 언어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바로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 학습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학습자 중심에서 수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그에 대한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학습자의 오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수업 방식에 따라 수업이 좀 더 임플리시트하면, 커뮤니커티브하면 임플리시트한 쪽으로, 조금 더 익스플리시트한 어떤 문법 중심이고 폼 중심이다라고 하면 익스플리시트 커렉션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 제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학습자가 선생님의 이런 피드백을 받고서 뭘 한다? 업테이크. 그죠? 그래서 업테이크는 네, 업테이크는 우리가 두 종류로 이야기하죠. with repair. 하나는 리페어가 된 업테이크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는 needs repair. 여전히 리페어가 필요한 업테이크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자가 좋은 업테이크, 제대로 된 업테이크를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어떤 언어 습득의 원리, 가장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 습득의 원리가 학습자의 오류로 시작을 해서 피드백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업테이크를 하는 이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 우리 교수 수업의 목표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영어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 과정에도 나와 있지만 의사소통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어를 단순하게 뭐 문법을 배우거나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의사소통.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커뮤니커티브 네, 컴피던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1970년대 하임즈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용어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 용어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가 바로 의사소통,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 네 가지가 파생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말만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떠한 말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먼저는 그래마티컬, 그죠? 그 다음에는 디스코스, 그 다음에는 네, 소셜 링구이스틱,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지. 네, 이 네 가지 컴피던스가 바로 커뮤니커티브 컴피던스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래마티컬 컴피던스라는 것은 무엇이다? 좀 쉽게 쉽게 말하기보다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트라 센텐셜 레벨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센텐스 안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센텐스 안에 주어랑 동사랑 뭐 목적어랑 뭐 명사형 이런 것이 잘 쓰여져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디스코스는 반대로 인터 센텐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건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그 글의 코히전과 코히어런스가 잘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글이나 뭐 문장이나 그죠? 어떤 대화를 나눈 데 있어서도 말이 되도록 연결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소셜 링귀스틱은 말 그대로 사회 언어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어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언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 사회 속에서 언어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여기에 해당되는 말은 바로 appropriate하다라는 거. appropriate한 language use가 in context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appropriate하다라는 것과 context라는 게 핵심으로 항상 따라와야지 돼요. 그죠? social linguistic은. 왜냐하면 social linguistic이라는 말은 뭐
영어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문이면 항상 정문, 비문이면 항상 비문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맞았는데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 문장이 맞았지만 저 컨텍스트에서 가니까 엉뚱하게 잘못 쓰였다. 뭐 이러한 어떤 그러한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소셜 링귀스틱은 use language appropriately예요. 그래서 어떤 프래그매틱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매틱 차원으로 학습자가 얼마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부분에 바로 이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를 많이 할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폼이 있고 미닝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유스적인 것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어떤 언어의 폼에 대한 또 미닝에 대한 유스가 바로 이 social appropriate language using context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많은 내용을 할당하고 있다. 그래서 프래그매틱 차원의 문제가 굉장히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물론 이번에 뭐 기평으로도 일로큐셔너리도 나왔지만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우리 일로큐셔너리 그 폴스 이번에 나왔던 예시를 보면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Would you like to read a poem?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학생이 뭐래요? No, I wouldn'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선생님이 너 이거 읽어볼래? 아니면 안 읽어볼래? 읽고 싶어? 안 읽고 싶어? 그 말이 아니죠. 그냥 읽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부드럽게 요청했을 뿐이거든요. 그럼 학생은 당연히 그냥 읽는 것이어야지 되는데 그 학생은 No, I wouldn't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또 다른 조금 더 문화적인 차원에서 나왔던 예시는 뭐였었냐면 그 사람이 뭐 What a wonderful drawing you drawn. 너 정말 멋진 그림 그렸구나. I like it. 하니까는 그 사람이 Oh, do you like it? You can have it 하면서 가져 그렇게 하고서 줘서 약간 당황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기대는 그냥 좋아 그러니까는 thank you 이렇게 하기만 해 simple thank you를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가지라고 줘버리니까 이게 뭔 일인가 하고서 이렇게 좀 당황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어떤 물론 뭐 소셜 링귀스틱 컴피던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그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일로큐셔너리 폴스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래티지는 우리 애플의 마지막 시간에 스트래티지를 했었죠. 네, 그래서 바로 이 스트래티지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스트래티지를 이야기할 때 두 종류가 있었다 그랬죠.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와 러닝 스트래티지.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예요. 그러니까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아웃풋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발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으로 발화를 할 때 내가 쓰는 거. 그래서 컴펜스트리 스트래티지로 뭐 코이니지를 만든다든지 서컴로큐션을 쓴다라든지 리트럴 트랜슬레이션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바디 랭귀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필 투 어서러티를 한다라든지 또 아니면 심지어 어보이던스 피하는 것도 여기에 속해요. 신택틱적으로 문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걸 피해서 쓰거나 포네틱 발음적으로 어려서 쓰거나 아니면 렉시컬 언어적으로 그 단어를 잘 몰라서 안 쓰거나 아니면 타픽적으로 그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쓰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스트래티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를 기르기 위한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길 안에 학습자의 언어는 오류가 있는 언어이며 그 오류가 있는 언어에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을 잘 받아서 업테이크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언어 학습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하여 교재 15쪽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 조금 그 교재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15쪽부터 나가도록 할게요.